지난주 금요일 날 마지막 증인신문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국토부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밀어붙이면서 근데 성남시는 아이고 우리 그렇게 빨리 못 판다. 그래서 마찰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찰을 빚는다는 거하고 그 용도 변경이 국토부 협박으로 이루어졌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기자실에 와서 당시 이재명 시장이 이렇게 국토부에서 용도 변경 안 해주면은 직무유기로 처벌하겠다는 협박을 해서 공무원이 괴로워한다. 이거를 기자들한테 흘렸다. 그거 국토부 압박 직접 받은 적은 없죠?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 협박받은 비슷한 정황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부른 증인마저도 직접 그렇게 협박받고 보고한 적은 없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법조 전문기자 양은경입니다. 여러분 그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재명 대표 지금 재판이 끝이 보인다. 9월 6일 마무리되고 빠르면 10월 선고다. 그래서 그 재판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마지막 증인신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증인신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쪽이 이렇게까지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편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재판이 공직선거법 재판이에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드리면은 공직선거법 재판이 크게 두 가지 공소사실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김문기 모른다. 두 번째가 국토부 협박. 김문기 모른다는 끝났고 국토부 협박 끝나가는데 국토부 협박이 구체적으로 뭐냐면은 왜 백현동에 그 4단계 용도 변경 이거 엄청난 특혜다. 그렇게 문제제기 됐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2021년도에 국감에서 이 특혜 의혹 제기가 되니까 국토부가 용도 변경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을 수 있다라고 협박해서 한 것이다. 특혜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게 거짓말이라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앞서 재판 좀 말씀드리자면은 용도 변경 당시에 근무했던 뭐 성남시 공무원들 그리고 국토부 직원들 여러 명 나왔고요. 다 협박 같은 거 없었다. 용도 변경은 지자체장이 알아서 할 것이다.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이날 이루어진 증인신문은 검찰 측이 아니라 변호인 측,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이 자기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데리고 나온 그런 증인신문이에요. 그래서 이날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성남시 공무원이고요. 2016년도에 그 성남시청 홍보기획팀장 한 오모 씨라는 사람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변호인 측이 이제 먼저 신문을 하겠죠.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2011년도에 나온 국무총리 훈령 이런 거를 제시를 해요. 국정과제 열심히 안 하면은 직무유기 태만으로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이런 훈령 아니냐. 이거 공무원들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네 알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변호인이 다시 물어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책 받은 사례 본 적 있어요? 이제 애매하게 대답을 해요. 문책은 없고 같이 한 경험은 있어요. 이게 뭔 소리죠? 변호인도 좀 깝깝했는 것 같아요. 다시 물어봐요. 문책 받은 사례 있어요? 기억할 수는 없고 감사원 감사 결과가 직원들한테 공지돼서 우리도 구체적인 내용은 알고 있어요.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변호인도 좀 당황스럽겠죠.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사람이라고 데리고 나왔는데 이렇게 흐릿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어떡하냐면은 옆에 있는 이재명 대표랑 서근서근 막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신문사항을 이렇게 다시 고쳐 묻는 것 같아요. 이런 사례가 흔하게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보통 지자체가 협조를 않는 경우가 잘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문책 받은 사례 있냐고 물어보는데 흐리멍덩하게 대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돌려서 고정시키려고 그러냐면은 이런 사례가 흔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는 이거는 지자체가 웬만하면 다 협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례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해서 답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성남시를 출입하는 한겨레 출입기자 김모 씨. 이 사람 얘기로는 당시에 공공기자 부지 이전 관련해서 중앙정부하고 갈등이 있었고 이런 거 출입기자라면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네, 그거는 국가 시책에 관한 사항이라서 저희도 쉽게 인지할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무렵에 공공기관 이전 사업이 대대적으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남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문제가 됐던 이 백현동 부지 있죠. 여기도 공공기관이 있던 자리를 공공기관이 부지를 매각을 하고 지방으로 이전을 하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 주장을 하는 것은
당시에 국토부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밀어붙이면서 너네 빨리 부지 팔고 지방으로 이사 가라 라고 했고, 근데 성남시는 아이고 우리 그렇게 빨리 못 판다.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원하는 건 이거를 용도 변경해서 여기 아파트나 주상복합이라도 지으라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못 한다. 여기는 그렇게 사적인 용도로 못 쓰고 여기는 지금 R&D 부지나 기업 유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마찰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사실 뭐 어떤 사업을 둘러싸고 지금 뭐 중앙정부랑 지자체랑 마찰을 빚는 경우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마찰을 빚는다는 거하고 그 용도 변경이 국토부 협박으로 이루어졌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자, 용도 변경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용도 변경 이루어진 과정이 제일 잘 나타난 게 바로 김인섭 씨 판결이에요. 왜 그 허가방이라고 했던 김인섭 씨 있죠? 그 이재명 대표 성남시장 시절에 성남시장 그 선거 대책본부장 됐었잖아요. 그리고 자기 돈으로 막 사무실 얻어주고 진짜 어마무시한 기여를 했던 그 사람이죠. 그 사람이 지금 정바울 씨라고 개발업자 거기 그 팀에 합류해가지고 굉장한 청탁을 하고 로비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수감 중에도 정진상 씨가 와서 접견을 하고 거기서도 청탁을 하고 정진상 씨가 공무원들한테 김인섭이 하는 거니까 신경 써달라 그런 얘기까지 하고 그래서 용도 변경 이루어졌던 거 아닙니까? 그거 다 판결문에 나왔던 내용이고 그래서 원래 정바우 씨 쪽에서 신청을 한 게 지금 자연녹지에서 2단계 상향시켜달라고 했는데 그거 2번에 걸쳐서 거절당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2단계가 아니고 4단계로 준주거로 용도 변경이 된 그런 사건이었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이거 분명히 석연찮은 이유로 김인섭 씨가 끼었으니까 이 용도 변경이 된 것인데 국토부가 협박해서 그렇다. 국토부가 용도 변경 안 해주면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했다. 라고 거짓말을 했다라고 지금 검찰이 기소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마찰이 있었다는 것하고 용도 변경이 이 로비와 이런 압박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거하고는 완전히 정말 사실관계가 다른 건데 이거를 교묘하게 섞어가지고 마찰이 있었으니까 마치 그 과정에서 그것 때문에 국토부가 협박을 했고 그래서 용도 변경을 했다. 그런 식으로 연결지으려고 하는 게 이재명 대표 측의 지금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변호인이 다시 뭐 이런 거를 주지를 시킵니다. 자, 2013년 3월에 SBS하고 그때 당시 이재명 시장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후에 막 성남시 그 기자실에서 기자하고 성남시장하고 막 문답 있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국토부가 어떤 요구를 했고 그래서 공무원이 어떤 거를 힘들어한다.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언급했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그것까지는 잘 없었던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서 직무유기 이런 거 언급되지 않았어요? 있었을 수도 있어요. 평소에도 법과 연결해서 설명해가지고 기자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는 코칭하는 대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 했으면 했고 아니면 아닌 거지 뭐 했을 가능성이 이게 뭔 말이에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변호인이 한겨레 기자 김모 씨 이 사람이 검찰에서 진술한 조서를 제시를 해요. 이 한겨레 기자 이 저기 진술에 따르면은 당시 이재명이 공공기관 그 용도 변경 둘러싸고 중앙정부가 직무유기 얘기까지 하면서 성남시 공무원들 압박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거 취재 요청까지 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자실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대화로 추정이 되네요. 뭐 그렇게 좀 흐릿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변호인이 기자가 이걸 말하니까 이재명이 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누가 먼저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자 변호인 쪽에서 지금 주입시키려고 하는 사실관계가 뭐냐면은 기자실에 와서 당시 이재명 시장이 이렇게 국토부에서 용도 변경 안 해주면은 직무유기로 처벌하겠다는 협박을 해서 공무원이 괴로워한다. 이거를 기자들한테 흘렸다.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계속 이 증인을 통해서 지금 증명을 하려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변호인 쪽이 이제 신문을 했고, 이번에는 검찰이 이제 반대 신문을 하는 거예요. 검찰이 이 사람 증인 못 믿을 사람이다. 이런 취지의 신문들이 지금 이어집니다. 검찰이 이렇게 물어봐요. 증인 그러면은 당시에 성남시장한테서 국토부가 혁신도시법상 의무사항에 따라서 용도 변경 강제하고 있다는 그런 말 들은 적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망설여요. 검찰이 아까 본인 업무 아니라서 잘 모른다면서요. 이 증인이 직접 말한 거는 없어요. 꼬리를 내리는 거죠.
검찰이 또 압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들은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뭐 내가 간부회의 들어갔어서 뭐 들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 들었을 수도 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의무조항을 근거로 해서 성남시가 용도 변경할 거를 강제하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직접 들은 적은 없어요 라고 꼬리를 내립니다. 검찰이 다시 한번 못을 박습니다. 그러니까 없으신 거죠? 자, 증인이 네 라고 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다시 한번 사실 확인을 합니다. 내가 기사 검색을 해봤는데 그때 당시에 국토부가 성남시 공무원 상대로 의무조항을 들먹이면서 협박한다는 그런 기사 없던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뭐라 그러냐면은 그거 저도 일반 공무원인데 취재기자가 협박 받았냐라고 공무원한테 물어보면은 그걸 누가 협박받았다고 공무원이 하겠어요. 뭐 그래서 기사가 안 났다 뭐 그런 취지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검찰이 재차 묻습니다. 아니 그런 취지의 보도가 있었냐고요. 확인한 적 있냐고요. 특정해서 말하기 어려워요. 그런 식으로 또 흐리고 넘어갑니다. 검찰이 다시 묻습니다. 공고기관 지방 이전 그거 국토부 압박 직접 받은 적은 없죠? 그러니까 저는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피고인한테 국토부 압박 보고한 적 있어요? 그리고 직무유기 협박받는다고 이거 보고한 적 있어요?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써 이재명 대표 측에서 협박받은 비슷한 정황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부른 증인마저도 직접 그렇게 협박받고 보고한 적은 없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수상한 전화통화 내역이 나와요. 그 부분을 검찰이 추궁을 합니다. 지금 공직선거법 이거 수사 진행하던 2022년 8월 12일 날 10시 24분에 이재명 대표가 그 한겨레 기자 김모한테 전화를 했어요. 12분 18초 동안 통화를 하고 이 증인이 같은 날 3번 전화를 해서 13분 통화 내역이 확인이 되네요. 왜 그랬어요?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를 하던 중에 앞서 나올 그 한겨레 기자 있잖아요. 한겨레 기자한테 이재명 대표가 전화를 하고 그리고 증인으로 나온 공무원이 이 한겨레 기자한테 3번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냐? 검찰이 물어봅니다. 이거 확인서 써달라고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진술해달라고 그거 부탁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거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공무원이. 그러니까 검찰이 그러면 어떤 것 때문에 전화했냐라고 하니까 기억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상하잖아요. 앞서서 협박 비스무리한 발언했다는 거 그거 2013년, 2014년 아주 오래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아니 2013년, 2014년 일은 기억도 흐릿한 거를 갖다가 이랬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까지 호소를 하면서 다 증언을 하는데 2022년이면은 2년도 안 됐잖아요. 뭐 이런 일은 그 전화 받은 거는 그런 가능성조차도 그렇게 진술을 못 하나요? 그러니까 이 증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13년 이때는 그는 내가 그 성남시 그 주 행정이고 내가 공직자라서 그 업무를 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아니 김 기자한테 전화하는 거 이건 매년 있는 일 아니잖아요. 저는 언론 관련 업무를 했기 때문에 그 언론 관련 취재하는 그런 통화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굉장히 흔한 일이 아니죠. 이재명 대표 수사 중에 증인으로 유력시되는 기자한테 전화를 하고 이어서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시 전화를 3번을 하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상한 전화통화 내역에 대해서 또 검찰이 얘기를 합니다. 이 한겨레 기자가 검찰 조사를 받았어요. 이날에도 계속 공무원 오모 씨가 통화를 한 그런 내역이 있습니다. 증인은 이 한겨레 기자 김모가 검찰 조사 받은 게 2022년 9월 1일인데 이날 7시 8분부터 전화를 해가지고 3분 51초 동안 통화를 했는데 그거 기억나나요? 그러니까 기억 못해요. 자, 조사받기 전날 통화를 하고 조사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 시점이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이게 기억이 안 난다고요? 그러니까 또 기억 안 난대요. 그러니까 검찰이 드디어 이 카드를 꺼냅니다. 증인 아까 위증 선서했죠. 그런데도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또 기억 안 난대요. 자, 검찰이 재차 물어봅니다. 이때 통화가 또 있었대요. 김모 씨, 한겨레 기자 김모 씨 조사 마치고 조서 열람한 게 2022년 그날 9월 1일 밤 11시 2분경이 끝났는데 그 직후에 0시 18분경에 증인하고 14분 동안 또 통화를 했는데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끔 술 먹고 오랫동안 전화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통화 내용 기억 안 나요. 조사받고 이렇게 장시간 통화한 건데 이거 통화 내역이 기억 안 난다고요? 기억 안 난대요. 너무 이상하죠. 전화 통화하면은 어떤 사건 기억나세요? 위증교사 사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증언을 부탁하면서 김진성 씨한테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해주면 되지 그런 식으로
전화한 것 때문에 위증교사로 기소가 돼 있잖아요. 물론 이 사건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정황이 검찰 조사와 증인 출두가 유력한 사람한테 이재명 대표가 전화를 하고 이어서 이 공무원이 3번 전화를 하고 한겨레 기자 이 사람이 검찰 조사 받은 날 또 이 공무원 오모가 통화를 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위증교사가 있었다는 건 아닌데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변호인이 다른 증인을 또 신문을 합니다. 누구냐면은 아까 언급드렸던 한겨레 기자 김모 씨. 당시에 기자실에서 이재명 시장한테 제보를 받았다는 이 김모 씨 이제 신문을 합니다. 신문을 하기 전에 변호인이 이걸 걸고 넘어져요. 아니 이 통화 내역 어떻게 알았냐고 검찰한테. 어떻게 하긴 어떻게 알아요. 검찰은 국가공권력 기관이니까 수사에 필요하면은 통화 내역 조회라든지 이런 거 요청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검찰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이거 백현동 수사 과정에서 얻은 것이다. 근데 변호인이 또 이거를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법에 따르면은 당해 사건 수사나 아니면은 징계 이런 데 필요하지 않으면 이거 아무 데나 쓸 수 없는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검찰이 문제 없습니다. 이거는 백현동 수사 과정에서 정당하게 획득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검찰이 얘기를 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고 검찰은 기본적으로 국가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이에요. 수사에 필요하면은 이런 자료들 공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검찰이 자료 확보하는 거 일일이 다 이거를 탄핵 사유가 되는지 아닌지 도끼 눈을 뜨고 지켜봐야 되는지 이게 참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겨레 기자 김모 씨에 대해서 지금 변호인 측의 증인 신문이 시작이 됩니다. 변호인 측에서 그 앞서 말한 그 확인서, 이 확인서를 제시를 합니다. 이 확인서가 이재명 대표로부터 전화를 받고 작성을 한 내용이다라는 것은 다 이제 변호인도 그렇고 다 인정을 하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2022년 8월 19일 그때 당시에 이재명 대표로부터 전화를 받았죠. 어떤 전화냐면은 성남시장이 재직하던 시절에 공공기관 이전하고 관련해서 국토부하고 싸우고 국토부가 압력 행사한 적 있냐, 이런 전화 받은 사실이 있냐. 그러니까 맞다 그랬어요. 이 김모 씨가. 자, 그거 관련해서 확인서 작성해달라고 그래서 작성을 한 거죠. 맞다 그랬어요. 공공기관 이전 둘러싸고 국토부와의 갈등에 대해서 증인이 아는 사실에 기반해서 그 스스로 쓴 거 맞죠? 네, 맞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의심하는 뭐 이런 위증교사 상황이 아니라 그냥 이재명 대표로부터 확인서 작성 부탁받고 자기가 아는 상황에 대해서 쓴 거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변호인이 이제 이어서 묻습니다. 증인,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그 공공기관 용도 변경 둘러싸고 국토부가 중앙정부 말 안 들으면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 취재 요청한 적 있다라고 진술서에 썼죠? 그러니까 네, 맞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국감에서 한 그 발언이 없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2013년, 14년 그때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기자한테 취재 요청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국토부가 이 용도 변경 안 하면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다고요. 라고 입증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래서 변호인이 물어봅니다. 자, 그렇게 이재명 대표가 취재 요청을 해서 당신이 당시에 그 공공기관 이전 담당하는 공무원한테 전화번호 확인해서 담당 공무원한테 취재를 했죠? 그러니까 맞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확인을 했는데 직무유기에 관련된 그런 구체적인 진술이 안 나온 거죠? 그래서 기사화 못하고 취재를 접은 거죠? 그러니까 네 라고 합니다. 증인은 당시에 국토부가 그렇게 직무유기를 문제 삼아서 그렇게 공무원을 협박한다, 문책한다 이런 소문이 없었다면은 그렇게 시장이 취재 요청을 할 일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시장이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취재 요청을 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객관적인 상황을 짚어보면은 기자가 확인 취재를 했는데 그런 게 안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이런 일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변호인은 어떻게 상황을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상급기관하고 하급기관이 마찰이 있을 때 하급기관, 그러니까 이 성남시에 물었을 때 공무원들이 뭐 답변을 못 한다거나 소극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대응이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국토부가 협박하는 게 있지 않냐라고 하급기관인 성남시 공무원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없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소극적으로 하지 않냐. 그래서 당신이 취재를 못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이어서 묻습니다. 2021년 10월 20일 국감장에서 그 문제에 지금 기소된 발언, 이거 발언 들으셨죠? 그거 들었을 때 그거 맞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이 증인은 네. 그렇게
중앙부처하고 성남시가 갈등을 빚었을 때 성남시가 중앙부처인 국토부로부터 압박받았을 거는 거 당연한 얘기죠? 라고 하니까 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국감 얘기가 그런 취지 얘기였죠? 라니까 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통상적인 갈등이 있었던 이런 문제를 갖다가 국감에서의 그 발언, 이 직무유기 협박 이게 사실이다라는 걸로 계속 연결을 시키려는 거예요. 변호인 측은. 자, 검찰이 가만히 안 있겠죠. 반대신문 나섭니다. 이 확인서 있죠. 확인서 작성 경위를 갖다가 검찰이 물어봅니다. 2022년 8월 18일 혹은 19일 날 이재명 보좌관인 김현지 씨로부터 이재명 대표가 통화를 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김현지 씨가 이재명 대표 바꿔줘가지고 통화를 해서 확인서 작성을 부탁했다. 그렇게 진술을 했네요. 그러니까 증인이 맞다라고 합니다. 자, 확인서에 보면은 성남시가 그 관내에 공기업 이전하고 관련해서 중앙정부하고 갈등이 있었고 그거를 취재한 적이 있다고 그렇게 썼네요. 네, 맞다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한국식품연구원, 그러니까 백현동 부지뿐만 아니라 그 6개 공공기관 모두에 다 해당되는 거라고 그렇게 진술을 했네요. 네, 맞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확인서 내용 중에 뭐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요. 2014년 12월 혹은 2015년 초경에 이재명 대표가 기자실로 와가지고 국토부가 압박을 한다. 용도 변경 안 해주면은 직무유기라고 그거 취재해 보세요. 라고 하는 말 들었다고 지금 진술서에 써 있네요. 자, 검찰이 다시 따져 묻습니다. 당시 지금 성남시장이었던 그 피고인으로부터 국토부가 도대체 어떤 거를 근거해서 직무유기 문제 삼겠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공기업 이전 특별법? 뭐 특별법이니까 뭐 따르지 않으면은 직무유기라고 이런 식으로 직무유기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검찰이 다시 묻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당신이 전화를 했는데 사실관계가 지금 점검이 안 된 거잖아. 사실하기 실패한 건데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그럼 시장한테 자료 요청을 한다든지 그런 요청할 만한데 했어요? 시장이 와서 기자실에서 얘기하고 그러는데 뭐 시장은 중요한 취재원이잖아요. 근데 없는 얘기를 던지고 그렇게 갔겠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은 안 했고 직무유기라는 게 어쨌든 공무원 입에서 직무유기로 협박받았다. 그게 나와야지 기사를 쓰는데 시장 입에서 나온 거는 기사가 아니라서 그냥 기사를 안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검찰이 자 그렇게 해서 확인 취재 들어가는데 확인 안 됐으면은 자료 요청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빙빙 돌려서 어쨌든 기사가 안 돼서 안 썼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전화통화 시점 확인서 작성 경위에 대해서도 조금 사실과 다르다고 검찰이 지적을 합니다. 검찰 지술 얘기로는 김현지 씨 보좌관한테 전화 받고 이재명 바꿔줘서 확인서 작성 부탁받았다고 하는데 2022년 8월경에 김현지 씨하고 지금 이 한겨레 기자하고 연락한 게 존재하지를 않아요. 이거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김현지 씨로부터 연락 받았고 그래서 이재명하고 통화하고 써준 거 맞아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남지청 출석한 날이 9월 1일이었죠. 근데 그 전날 아까 그 증언한 오모 씨하고 전화해서 2분 27초 동안 통화를 했네요. 어떤 내용을 했어요? 몰라요. 그 검찰 출석하는 거 알려주고 그거 논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무원 오모 씨는 나보다 연배도 어리고 그래서 그쪽에서 조언받을 건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이 조사받은 날 9월 1일인데 그날 조사가 11시 넘어서 열람 종료가 됐는데 9월 2일 날 자정 넘긴 시간에 그 공무원하고 전화를 해갖고 14분 넘게 통화를 했네요. 검찰이 계속 의심하는 게 뭐냐면은 너네들 검찰 조사 앞두고 서로 짜고 치는 거 아니냐 그걸 의심을 하는 거예요. 조사받고 술 마시고 전화를 했어요. 뭐 뭔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검찰이 물어봅니다. 그 검찰 조사받은 내용 그거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아니고 그냥 검찰청에 왔다 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그걸 그렇게 오래 그렇게 통화를 해요? 그러니까 증인이 그걸 제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누가 봐도 사실 이상하잖아요. 검찰 출석 전후로 해서 그렇게 통화를 하고 검찰 조사가 다 끝난 이후에 그렇게 적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밤 12시 넘어서 길게 통화를 하고 이게 단순히 검찰청 왔다 갔다 하고 통화를 한 걸까요? 누가 봐도 지금 의심스러운 정황이긴 합니다. 우리의 이재명 대표 빠지지 않겠죠. 또 직접 신문 나섭니다. 자, 증인. 2013년도 기억하시죠? 그때 통진당 소위 경기동부연합 그 수사를 하면서 성남시장 시절에 민노당에 청소용역 그 특혜 줬다고 저를 수사하던 시점에 그 임태희 실장이 성남시 내사를 내가지고 이 문제로 제가 중앙정부하고 계속 부딪히면서 수사받고 그 직무유기 논란은 그 시장도 문제될 상황이었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본인은 계속 이 이슈가 아니더라도 뭐
뭐 성남시에서 통진당 세력들한테 부당하게 청소 용역 특혜를 줬다 뭐 이런 걸로 중앙정부에 내사를 받았다라고 그때 주장했던 내용이 있어요. 하여튼 본인은 그때도 계속해서 보수 세력들의 핍박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이런 공공기관 이전 건도 직무유기로 협박을 받은 건이 있지 않냐. 그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원하는 답을 계속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날은 그렇게 지금 뭐 증인 지문이 길지는 않았고 본인이 그 당시에도 중앙정부로부터 핍박을 받는 피해자였다는 것하고 시점하고 두 가지를 물어봤고요. 변호인지 마무리로 물어봅니다. 자, 그러니까 피고인이 국감정에서 한 발언 그 직무유기 이런 걸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이게 보면은 직무유기 이런 것이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가 아니잖아요 라고 증인한테 확인해서 물어봅니다. 증인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허위사실에 대한 고의를 부인을 하는 거죠. 내가 직무유기라고 정확히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런 것으로 협박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날 증인신문이 끝나고요. 이날 증인신문의 의미는 뭐냐? 이날 증인신문은 변호인 측 증인신문입니다. 둘 다 변호인 측에서 요청을 해서 받아들여진 그런 증인신문이고요. 앞서서 검찰 측 증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남시 공무원들, 국토부 공무원들 협박 없었다고 했고 용도 변경은 지자체의 그런 상황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거를 뒤집고자 정말 어떻게 보면은 마른 수건 쥐어짜듯이 증인을 데려와서 증언을 시키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근데 증인조차도 지금 어때요? 어떤 내용으로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는지 그 구체적으로 증언을 못 하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굉장히 조금 의심스럽고 설사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저는 기자 입장에서 봤을 때 시장이 그렇게 던져줬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공무원한테 확인 취재를 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한테 그런 사실을 확인 못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시장님한테 시장님 공무원들이 이거 뭐 그런 일 없다고 그러고 확인이 안 되는데요. 그 다른 자료 없습니까? 아니면은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을 못했고 어쨌든 이렇게 확인 취재에 실패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기자가 확인 취재에 실패를 했던 사항을 지금 10년 뒤에 유력 대선 주자이자 경기도라는 큰 지자체의 지사인 사람이 국감에서 그렇게 지릅니까? 기자가 확인을 하려다가 안 됐던 사항을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얘기했는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용도 변경 특혜 의혹이 제기가 되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압박이 왔는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보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런 거 요구하면은 지자체장이 반영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이거를 갖고 만약에 안 해주면은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국토부가 협박을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버티다가 국토교통부가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국감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판결문으로 확인된 사실관계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앞서 증언한 증인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국감 발언하고 어떻습니까? 허위성이 너무 명백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자기네 측 증인을 불러다가 확인시키려고 주지시키려고 했던 이 사실에 따르더라도 그 확인이 안 된 거 아니에요? 팩트로 확인이 안 돼서 기사로 못 쓴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갖다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지른 거잖아요. 이게 허위사실이 아니면 뭐가 허위사실입니까? 정말 복잡하지도 않고 명백하게 확인될 수 있는 이런 재판을 지금 이날까지 끌고 와서 드디어 이날 증인신문이 끝난 겁니다. 증인신문 다 끝났으면 재판 다 끝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절차가 서증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재판장이 얘기를 해요. 12일 날 서증조사 마치고 8월 23일 날 피고인 신문하고 그렇게 종결하는 거 어때요? 재판장 얘기가 여름 휴정기가 있으니까 그거 생각해서 훌쩍 건너뛰어서 8월 23일 날 피고인 신문하고 종결하는 게 어떠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또 저희도 할 게 있으니까 짧게 그 뒤로 한 길 좀 속행을 해주시죠. 그러니까는 이걸 받아들여서 그래요. 그럼 9월 6일 날 종결을 합시다라고 해서 빠르면 10월 선고한다라는 기사가 이래서 나온 겁니다. 이 재판 진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 얼마 만에 선고해야 된다고 그랬죠?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내에 해야 된다.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강행 규정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2022년 9월에 기소된 사건이 변론 종결하는 데까지만 24개월이 지금 걸리네요.
법정 기한의 4배입니다. 이렇게 강행 규정이라고 돼 있는 거를 대놓고 어겼는데도 처벌 규정이 없어요. 정말 답답하죠. 공직선거법 왜 이렇게 강행 규정까지 둬가면서 재판 빨리 하라고 할까요? 이게 선거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불확정한 사실관계를 빨리 확정지어서 유권자들이 선택에 혼란을 겪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만약에 이번 사건 법대로에서 판결이 나왔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심 6개월 그리고 2심 3심은 각각 3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 안에 재판이 끝났어야 돼요. 2023년 9월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와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대법원 확정 판결 결과 100만 원 이상 나오면 어떻게 돼요? 본인 피선거권 상실됐죠. 지난번 보궐선거에서 된 거 그거 당선 무효되고, 그리고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보조받은 434억 그거 토해내야 돼요. 그거 이미 다 결론이 났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어때요? 1심도 못 끝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피선거권이 상실됐는지 안 됐는지 1심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한 거예요. 얼마나 부조리합니까? 직무유기는 정말 이런 걸 문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법원의 직무유기가 지금의 이런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상황 오는지 안 오는지 우리 정말 두 눈 크게 뜨고 감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판읽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